이시파 줄거리. 조도는 주공을 시해한 것으로 기록한 동호의 직피를 한탄하고 초장왕은 투월초를 무찌른 후 신하들과 더불어 마음껏 즐기며 연애를 베풀다가 바람에 촛불이 꺼지자 애첩을 끌어안은 신하를 눈감아 줌으로써 호기로운 모습을 보인 절영회를 연다. 이후 초장왕은 왕후 번희의 공고로 인재를 적극 등용하게 되고 위가의 아들 위호, 즉 손수고를 등용함으로써 초나라는 기틀이 다져진다. 공자송은 자라탕을 맛보려 하다가 그 군주를 시해하고 음탕한 하인은 여러 남자들을 거느리는데 하이에게 반한 진영공이 하이가 준 속적삼을 자랑하며 조당을 희롱하다가 결국 하이의 아들 하징서에게 시해당한다. 한편 초나라 사신은 동맹을 맺기 위해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진영공이 피살됐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지 며칠 후 진나라 대부 공령과 의행부가 초나라에 당도했다. 그들은 초장왕을 아련하고 자기네들의 음란한 소행을 감춘 채 하징서가 난을 일으켜 주공을 시해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초장왕은 문무백관을 소집하여 이 문제를 의논했다. 이때 초나라에는 한 공족 대부가 있었다. 그는 굴탕의 아들로서 이름은 굴무이며 자는 자령이었다. 그는 수려한 인물에 문무를 겸전한 위인으로서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여자를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몇 년 전 굴무는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우연히 하이를 보고 그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 속으로 연정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굴무는 이날 회의 중에 하징서가 진영공을 시해했다는 말을 듣고 진나라를 쳐서 천하를 바로잡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굴무가 이처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진나라와의 싸움을 이용하여 하이를 사로잡기 위해서였다. 영윤 손수고가 주장한다. 진나라의 죄는 마땅히 문책해야 하옵니다. 이윽고 초장왕은 진나라를 정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때가 주정왕 9년 진송공 원년이었다. 초장왕은 우선 진나라로 경문을 보냈다. 과인은 하징서가 그 주공을 시해했다는 사실을 밝히노라. 이는 하늘과 사람이 모두 분노할 일로서 너희 나라가 역신을 치지 못하니 과인이 의로서 대신 치겠다. 그러나 오로지 역신만 문추할 터인즉 그 외 사람들은 두려워 말고 우리 초군을 영접하라. 이 경문을 받아본 진나라 사람들은 모든 죄를 하징서에게 돌리고 초군을 방비할 계책은 논하지 않았다. 초장왕은 친히 공자 영제, 공자 측, 굴무 등 일반 대장들을 거느리고 진나라 도읍으로 쳐들어갔다. 초장왕은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위무하고 조금도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때 하징서는 세상 인심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림 땅에 숨어 있었다. 강화하기 위해 진나라로 떠난 진송공은 아직 귀국하기 전이었다. 진나라 대부 원파가 여러 대부에게 묻는다. 지금 초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역신 하징서의 죄를 문초하기 위함이요. 그들은 하징서를 죽이기 전에는 결코 회군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징서를 사로잡아 초왕에게 바치고 화친을 정하여 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어떠하오. 여러 대신들은 흔쾌히 이 계책에 찬동했다. 이에 원파는 그의 아들 교요에게 군사를 주어 하징서를 결박지어 오라고 분부했다. 교요가 주림 땅으로 막 출발하려는데 초군이 벌써 성 아래로 들이닥쳤다. 진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법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게다가 진나라로 떠난 진송공은 아직 귀국하기 전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멋대로 성문을 열고 초군을 맞아들였다. 초장왕은 대오를 정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초나라 장수들은 대부 원파 등을 잡아 초장왕 앞에 대령시켰다. 초장왕이 묻는다. 하징서란 놈은 지금 어디 있는가? 원파가 대답한다. 주림 땅에 있사옵니다. 너희들은 모두 전주공의 신하였거늘 어찌하여 그 역신을 죽이지 않고 방치했느냐? 방치한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여 문책할 수 없었나이다. 초장왕은 공자 영제가 거느린 일지군만 성 안에 주둔케 한 다음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원파의 안내를 받아 주림 땅으로 갔다. 이때 하징서는 모친 하이와 함께 정나라로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구는 주림 땅을 포위하고 하이의 집으로 들어가 하징서를 사로잡았다. 초장왕이 묻는다. 저 역신을 함거에 실어라. 그런데 하이는 왜 보이지 않느냐? 초구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후원에 숨어있던 하이를 찾아냈다. 하이가 초장왕에게 제배하고 청한다. 불행히도 나라가 혼란하고 집안이 망했나이다. 천첩의 목숨은 오직 대왕의 처분에 달려있으니 그 점을 동정하사 이 몸을 관비로 받아주신다면 지성껏 대왕을 섬기겠습니다. 초장왕은 한눈에 하이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했다. 초장왕이 하이를 물러가게 한 다음 여러 장수들에게 묻는다. 우리 초나라에 후궁이 많다 하지만 하이만한 미색은 없소. 과인이 데려가서 비빈으로 삼을까 하는데 경들은 어찌 생각하오? 이에 당황한 굴무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당치도 안 싸웁니다. 대왕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진나라에 오신 것은 그 죄를 문책하기 위함이옵니다. 그런데 만약 대왕께서 하이를 데리고 가서 후궁으로 삼으신다면 이는 여색을 탐한 결과밖에 안 되옵니다. 죄를 책망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며 여색을 탐하는 것은 음이옵니다. 어찌 의로서 시작하여 음으로 끝을 맺으려 하시옵니까? 이는 천하를 구하시는 백주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초장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한다. 그대의 말이 심히 온당하오. 과인은 하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소. 그러나 하이는 천하의 요물이라 다시 한번 그녀를 본다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고 참아 죽일 수는 없으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이를 풀어줍시다. 이때 공자 측이 무릎을 꿇고 청한다. 신의 나이 이미 중년이 되었으나 아직 아내가 없나이다. 청컨대 하이를 신에게 하사하신다면 아내로 삼겠나이다. 굴무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여 초장왕에게 급히 아랜다. 왕께선 공자 측의 청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옵소서. 공자 측이 크게 노하여 힐문한다.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내가 하이를 취하려는데 반대하오. 굴무가 천연스럽게 대답한다. 하이는 천하의 요물이요.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리이다. 공자만은 처녀인 그녀와 사통하다가 요사했고 그녀의 남편 하오숙도 제명대로 살지 못했고 진영공은 그녀 때문에 피살되었으며 하징서는 그 어미 때문에 장차 죽게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공령 의행부 두 사람도 그녀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달아났으며 마침내 진나라는 그녀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소. 천하에 이처럼 재수없는 요물이 또 어디 있겠소.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수없이 많거늘 그대는 왜 이 같은 음물을 얻어 신세를 망치려 하오. 초장왕이 말한다. 굴무의 말을 듣고 보니 과인도 그 계집이 두려워지는구려. 공자 측이 굴무를 노려보며 분연히 말한다. 그대가 그처럼 만류하니 나도 그녀를 포기하겠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대왕도 하이를 취하지 못했으며 나 역시 그녀를 얻지 못하게 되었소. 그러니 그대가 하이를 얻겠다고 나서면 안 돼요. 이에 굴무는 난감했으나 곧 태연히 대답한다. 물론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소. 초장왕이 말한다. 물건에 임자가 없으면 반드시 다투는 법이요. 듣건대 얼마 전 영윤 양로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하이를 그의 후처로 하사하겠노라. 이윽고 초장왕은 양로를 불러 하이를 내줬다. 굴무 때문에 하이를 얻지 못한 공자 측은 몹시 분하고 원통했다. 또한 굴무도 왕이 양로에게 하이를 내주자 속으로 외친다. 애석하고 원통하도다. 그러나 저 늙은 양로가 하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넉넉 잡아 반년이나 1년만 지나면 하이는 다시 과부가 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 다시 계책을 세우기로 하자. 초장왕은 주림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진나라 성으로 돌아갔다. 이날 초장왕은 하징서를 율문으로 끌어내서 5대의 수레에 빗끌어매게 했다. 이윽고 하징서는 5갈래로 찢겨 죽었다. 하징서를 처형한 초장왕은 진나라 국권을 빼앗아 초나라에 속한 고을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공자 영제를 진공으로 삼아 진나라를 다스리게 한 다음 진나라 대부 원파 등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돌아갔다. 초장왕이 진나라를 무찔러 합병했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 남쪽 속국들은 초나라로 가서 할애하고 돌아갔다. 이때는 초나라 대부 신숙씨가 제해공의 죽음을 조상하기 위해 갔다가 아직 돌아오기 전이었다.
초장왕이 진나라를 합병하고 귀국한 지 3일 후였다. 이때 초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진나라가 자기네 나라 고을이 되었다고 하여 기쁨에 들떠 있었다. 바로 이날 제나라에 갔던 신숙씨가 돌아와서 초장왕에게 다녀온 경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초장왕이 세운 공로에 대해선 일체 칭하하지 않고 물러갔다. 초장왕은 이를 몹시 괘씸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신숙씨를 책망했다. 하징서는 그 주공을 시해한 역신이라 과인이 그놈을 처형한 것이며 진나라가 독립할 능력이 없어 보이기에 과인이 거둬들인 것이요. 과인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남쪽의 모든 나라 제후들이 칭사했거늘 그대는 이에 말 한마디 없으니 과인이 진나라를 토벌한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신숙씨는 왕의 책망을 전해 듣고 궁으로 들어갔다. 신숙씨가 초장왕에게 묻는다. 한 사람이 빨리 가기 위해 소를 끌고 남의 밭으로 질러갔나이다. 그래서 그 밭에 심겨져 있던 곡식들이 많이 짓밟혔나이다. 이에 화가 난 밭주인이 그 사람의 소를 빼앗았다면 왕께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시겠나이까. 소가 밭을 밟았다 해도 곡식이 그다지 많이 상하진 않았을 것인즉 소를 뺏는 것은 지나친 처사요. 과인이 판결한다면 소주인을 약간 꾸짖고 그 밭주인에게 소를 다시 돌려주라고 할 것이요. 그대는 어떻게 판결하겠소? 신숙씨가 나직하게 대답한다. 왕은 이처럼 밝은 판결을 내리시면서 어찌 진나라에 대해선 어두운 판결을 내리셨나이까? 하징서는 그 주공을 시해했을 뿐 결코 나라를 망칠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옵니다. 왕은 하징서의 죄만 문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까지 빼앗았으니 밭주인이 소를 뺏는 것과 다를 것이 없나이다. 때문에 신은 주공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이다. 초장왕이 찬탄한다.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왕께서 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뺏은 소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초장왕은 지난번 데리고 온 진나라 대부 등을 궁으로 불렀다. 그리고 원파에게 묻는다. 지금 진우는 어디에 있소? 지난날 진나라로 가셨습니다만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나이다. 원파는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다. 초장왕이 측은한 표정으로 원파를 위로한다. 과인은 그대 나라를 독립시키기로 결심했소. 그대는 진우를 찾아 다시 군위에 모시되 과인이 베푸는 덕을 결코 저버리지 말고 초나라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오. 초장왕이 다시 공룡과 의행부를 불러 분부한다. 내 그대들을 돌려보내니 부디 나라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오. 이에 진나라 신하들은 초장왕에게 배사하고 본국을 향해 떠났다. 그들 일행이 초나라 국경을 막 지나쳤을 때였다. 그들은 초나라를 향해 오고 있는 진송공과 마주쳤다. 진송공은 진나라에 가서 강화하고 귀국하는 길에 나라가 망했다는 보고를 받고 초장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오던 참이었다. 원파는 진송공 앞에 나아가 초장왕이 베푼 은혜를 전했다. 이리하여 진송공은 원파 등 신하들을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진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공자 영제는 초장왕으로부터 귀국하라는 영을 받고 즉시 돌아갔다. 공룡이 귀국한 지 한 달이 못된 어느 날이었다. 대낮에 죽은 하징서가 산발을 하고 나타나서 공룡에게 자신을 살려놓으라고 외쳐댔다. 그 후로 공룡의 눈앞에 날마다 하징서가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공룡은 마침내 실성하여 괴상하게 웃으며 연못에 뛰어들어 죽었다. 공룡이 죽은 며칠 후 의행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진용공, 공룡, 하징서 세 사람이 나타나 의행부를 염라대왕 앞으로 끌고 갔다. 이에 의행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으나 채 닭이 울기도 전에 급사하고 말았다. 한편 본국으로 돌아간 공자 영제는 초장왕을 아련하고 스스로를 진공 영제라고 일컬었다. 초장왕이 공자 영제의 속뜻을 짐작하고 말한다. 과인이 이미 진나라를 독립시켰으니 경이 소원하지 않도록 다른 벼슬을 하사하겠소. 그러자 공자 영제는 신려 땅을 달라고 청했다. 초장왕이 그 청을 윤허하자 이 소문을 듣고 굴무가 급히 입궁하여 아랜다. 신려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땅으로서 진나라의 침공을 막는 데 둘도 없는 요지이옵니다.
그런 곳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사하시다니 당치도 않사옵니다. 이에 초장왕은 공자 영제의 청을 거절하고 말았다. 이때 신숙 씨가 늙었음을 내세워 사퇴하자 초장왕은 굴무를 신공으로 삼아 신려 땅을 주었다. 이후로 공자 영제와 굴무는 사이가 매우 나빠졌다. 때는 주정왕 10년, 초장왕 17년이었다. 초장왕은 비록 진나라가 초나라를 섬기기는 하지만 정나라가 진나라만 섬기고 초나라에 불복하는 것이 괘씸했다. 그래서 모든 대부를 소집하여 상의했다. 영윤 손수고가 아랜다. 우리가 정나라를 공격하면 진나라는 반드시 구원병을 보낼 것이옵니다. 하온즉 정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대군을 일으켜야 하옵니다. 과인 역시 경과 같은 생각이요. 이윽고 초나라는 삼군과 좌강, 우강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정나라 형양을 향해 진군했다. 영윤 양로가 전초 부대를 영솔하고 나아갔다. 장수 당교가 양로에게 청한다. 조그만 정나라 때문에 우리 대군이 수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컨대 저에게 군사 100명만 주시면 하루 앞서가서 뒤에 오는 삼군을 위해 길을 열겠습니다. 양로는 당교의 청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군사 100명을 주었다. 당교는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가면서 길을 막는 정군을 모조리 무찔러 버렸다. 이리하여 초장왕은 중도에서 정나라 군사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이 경성교회까지 이르렀다. 이에 초장왕이 전초부대 장수인 양로를 불러 치하한다. 경은 나이를 먹을수록 용맹을 떨치는구려. 우리가 이처럼 빨리 정나라 성으로 들어온 것은 모두 경의 공이요. 양로가 대답한다. 이번 일은 신의 공이 아니라 부장 당교가 앞서가면서 힘껏 싸워준 덕분이옵니다. 초장왕은 당교를 불러 많은 상을 하사했다. 당교가 굳고 사양한다. 신은 이미 왕으로부터 하해 같은 은덕을 입었나이다.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고자 이번에 힘껏 싸웠을 뿐인데 어찌 상까지 받겠나이까. 초장왕이 의아해서 묻는다. 과인은 경을 잘 모르는데 경은 언제 과인에게서 은덕을 입었다는 것이오. 당교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지난날 관끈을 끊게 하신 잔치 자리에서 미인의 허리를 껴하는 자가 바로 신이옵니다. 그때 왕께서 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옵니다. 초장왕이 찬탄한다. 그날 과인이 촛불을 밝히고 죄인을 잡아 처벌했다면 오늘날 어찌 이처럼 용맹스런 장수를 얻을 수 있었으리요. 초장왕은 군종을 불러 당교를 제1공로자로 기록하게 했다. 장차 정나라를 함락시킨 후 본국으로 돌아가면 당교를 중용할 생각이었다. 이날 당교가 그 친구에게 말한다. 지난날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살려주신 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네. 이제 그 은혜를 갚았거늘 죄인이 어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날 밤 당교는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초장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연신 찬탄한다. 진실로 당교는 열사로다. 이윽고 초나라 대군은 교회에 있는 관문을 격파하고 즉시 정나라 성 아래에 이르러 빈틈없이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초군은 이처럼 17일간 정나라 성을 밤낮 없이 공격했지만 정량공은 진나라에서 구원병이 올 것이라 믿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정나라 군사가 죽고 부상당했다. 이윽고 초나라 군사의 맹렬한 공격으로 정나라 성 동북쪽이 수십 길이나 무너졌다. 이에 초나라 군사가 성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자 성안 백성들의 곡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초장왕은 성 안에서 일어나는 곡성을 듣고 문득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즉시 공격을 멈추고 심리 밖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자 영제가 급히 초장왕에게 가서 묻는다. 곧 정나라 성을 함락시킬 찰나에 어찌하여 군사를 후퇴시키는 것이옵니까? 초장왕이 대답한다. 정나라는 과인의 위세만 알고 아직 과인의 덕은 모르고 있어. 과인은 우리 군사를 잠시 후퇴시킴으로써 정나라의 덕을 보여주려 하오. 그런 연후에 정나라가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아 다시 공격할 것인지 물러갈 것인지를 결정하겠소. 한편 정량공은 초군이 후퇴했다는 보고를 받고 진나라 구원병이 온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싸울 태세를 갖췄다. 이에 초장왕은 정우에게 항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정나라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그 후 정나라는 3개월을 더 견뎠다. 그러나 초나라 장수 요백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황문으로 올라가 정나라 군사와 싸워 크게 이겼다. 드디어 요백이 정나라 성문을 열자 초군은 일제히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초장왕은 군사들에게 백성을 범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정량공은 웃옷을 벗고 항복한다는 표시로 양 한 마리를 끌고 나와 초나라 군사를 영접했다. 정량공이 무릎을 꿇고 초장왕에게 청한다. 이 몸이 불민하여 능히 대국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왕께서 진노하사 친히 이곳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오시게 한 죄를 면할 길이 없나이다. 청컨대 지난날 두 나라 선조들의 우호를 생각하사 이 나라를 없애지 말고 종묘제사나 모시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대국에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공자 영제가 초장왕에게 나직한 어조로 아랜다. 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항복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어도 다시 기회를 틈타 배반할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정나라를 아주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초장왕이 조용히 대답한다. 신숙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또 과인에게 소 뺏은 이야기를 할 것이오. 마침내 초장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정나라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후퇴했다. 정량공은 친히 초나라 진영으로 가서 다시 사죄하고 우호를 청했다. 그리고 자기 아우인 공자거지를 초나라에 볼모로 보냈다. 초장왕은 정나라의 항복을 받고 군사를 북쪽 연당으로 이동시켰다. 이때 첩자가 와서 아랜다. 진나라에서 병거 600승을 일으켜서 순림부를 대장으로 성곡을 부장으로 삼아 정나라를 구원하러 보냈다 합니다. 그들은 이미 황하를 건너 이곳으로 오고 있나이다. 초장왕이 여러 장수들에게 묻는다. 진군이 이곳으로 오는 중이라 하오.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진나라 군사를 맞아 싸우는 것이 좋겠소? 영윤 손수고가 아랜다. 정나라를 함락시키지 못했다면 마땅히 진군과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나라의 항복을 받았나이다. 그런즉 무엇 때문에 진군과 싸워 원한을 사겠습니까? 군사를 더 이상 잃지 말고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오삼이 아랜다. 용윤의 말은 당치도 안 싸웁니다. 지금까지 정나라는 우리 초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나라를 섬긴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가 진나라 구원병을 피해 돌아간다면 스스로 진군보다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옵니다. 또 진군은 반드시 자기네 나라를 배반하고 우리를 섬기기로 맹세한 정나라를 공격할 것이옵니다. 어찌하여 위기에 처한 정나라를 외면하고 돌아가려 하시나이까? 우리는 지난해 진나라를 치고 올해는 또 정나라를 쳤기 때문에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소. 우리가 진나라와 싸워 만약 패한다면 그때 초나라가 그대의 살을 씹어먹는다 해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이요. 오삼이 크게 노하여 반박한다. 우리가 진군과 싸워서 이긴다면 그때 영유는 뭐라고 할 것이오. 만약 싸워서 우리가 패한다면 그때 이 오삼의 살은 진군에게 먼저 먹힐 것인즉 초나라 백성의 입에까지 들어갈 것이 있겠소. 이에 초장왕은 모든 장수들에게 자기 의견을 손바닥에 쓰라고 분부했다. 모든 장수들이 자기 의견을 손바닥에 쓰자 초장왕은 그 손을 펴게 했다. 중군 원수 우군, 영윤 양로, 비장 채국어, 팽명 네 사람의 손바닥에는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퇴짜가 쓰여 있었다. 반면 공자 영제, 공자 측, 공자 곡신, 굴탕, 반당, 요백, 양요기, 허백, 웅북이, 허원 등 20여 명의 손바닥에는 싸움을 지지하는 전자가 쓰여 있었다. 초장왕이 말한다. 우구와 같이 나이 많은 신하와 영윤의 의견이 같으니 모든 군사를 회군하도록 하라. 이에 초군은 모든 병거와 길을 돌려 남쪽으로 향했다. 그날 밤 오삼이 초장왕을 찾아와서 아랜다. 왕께서는 어찌 진군을 그리도 두려워하여 일껏 얻은 정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려 하옵니까? 과인이 어찌 정나라를 버리겠소? 우리 초군은 90일간이나 정나라를 공격하여 간신히 항복을 받았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 구원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간다면 진나라는 다시 정나라를 자기네 통치권 밑에 두려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나라는 정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정나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옵니까? 영인이 진군과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대로 돌아가려는 것이요. 오삼이 차분히 고한다. 신은 이미 진나라의 전력을 깨뚫고 있나이다. 진나라 중군 장수 술림부는 이번에 새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아직 군사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또 부장인 성곡은 선진의 손자이며 선차거의 아들이옵니다. 그는 대대로 조상들이 세운 공만 믿고 거만하기 때문에 장수가 될 제목이 아니옵니다. 그 외에 명장이 있기는 하지만 화합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하온즉 진나라 군사의 수요가 많다고는 하나 우리는 쉽사리 그들을 무찌를 수 있나이다. 대왕은 한나라의 주인으로서 어찌 진나라 신하들을 피하려 하십니까? 만약 굳이 회군하신다면 천하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옵니다. 초장왕이 말한다. 과인이 비록 싸움에 능하지 못하다 하나 어찌 진나라 신하들만 못하겠소. 과인은 경을 따라 싸우겠소. 그날 밤 초장왕은 영윤 손수고에게 사람을 보내 진군과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튿날 초군은 일제히 병거를 돌려 북쪽 길로 나갔다. 그들은 관성 땅에 가서 진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54. 타구 오주. 진경공이 군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정나라가 초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자 진나라는 구원병을 조직했다. 술림부를 중군 원수, 송곡을 부장으로 삼고 사회를 상군 원수, 극극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삭을 하군 원수, 조갈과 조용을 중군 대부로 삼고 공삭과 한천을 상군 대부로 임명했다. 또한 순수와 조동을 하군 대부로 임명하고 항고를 사마로 임명했다. 또 위기, 조전, 순행, 봉백, 포계 등 수십 명을 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들 모든 장수들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6월에 진나라 도읍 강송을 출발하여 황하에 당도했다. 전초병으로 진나라 상황을 밀탐하러 갔던 첩자가 돌아와 보고한다. 정나라는 우리 군사를 기다리다 지쳐 이미 초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초군은 지금 포위를 풀고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수 술림부는 행군을 일단 중지시키고 장수들을 소집해 회의를 했다. 상군 원수 사회가 먼저 말문을 연다. 우리가 때를 놓쳐 정나라를 도와주지 못한 지금 초나라 군사와 다시 싸운다 해도 아무런 명분이 서질 않소. 이대로 회군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기회를 보아 다시 출동하기로 합시다. 그 의견을 옳게 여긴 술림부는 즉시 모든 장수들에게 회군하라고 분부했다. 그러자 중군대장 송곡이 앞으로 나서며 반대한다. 회군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진나라가 폐업을 이루고 모든 나라 제후를 지배하게 된 것은 힘이 약한 나라는 도와주고 위기에 처한 나라는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나라가 초군에 항복한 것도 우리가 속히 손을 쓰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초군을 쳐서 이기기만 하면 정나라는 기꺼이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나라를 모른 채 하고 초군을 피해 달아난다면 힘이 약한 나라들이 어찌 우리를 신임하고 따르겠습니까? 소장 휘하의 군대만이라도 이끌고 가서 초군을 무찌르겠습니다. 술림부가 대답한다. 지금 초군은 왕이 친히 군사를 지휘하고 있어 그 군세가 심히 막강하오. 그대가 휘하의 군사만 거느리고 적을 무찌르겠다는 것은 굶주린 범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격이오. 송곡은 더한층 목소리를 높여 강경하게 말한다. 만약 소장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천하 모든 나라는 진나라인 초군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 모욕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비록 싸우다 적군 속에 죽을지라도 그 의기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송곡은 이렇게 말하고 분연히 집문 밖으로 나오다 조동 조갈 형제와 마주쳤다. 원수는 회군하라고 분부했지만 나는 휘하의 군사만이라도 데리고 가서 초군과 싸울 생각이오. 송곡의 말에 조동 형제도 적극 찬동한다. 대장부가 어찌 도중에서 돌아갈 수 있겠소. 우리도 장군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새 장수는 원수의 명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휘하의 군사를 거느려 황하를 건너기 시작했다. 사마항골에게서 조동 형제도 선곡과 합세하여 출전했다는 보고를 받고 술림부가 묻는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항골이 대답한다. 이젠 3군을 모두 진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승전하면 이는 원수의 공이며 패전할지라도 모든 장수가 그 책임을 나눠지게 되니 원수의 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술림부는 곧 전군에 진군을 명했다. 이에 진나라 군사들은 황하를 건너 오산과 효산 사이에 진을 세웠다. 이에 먼저 황하를 건너간 순곡은 뒤따라 강을 건너는 진군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한편 초나라에 항복한 정량공은 진나라 대군이 온다는 첩자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했다. 진군이 초군을 쳐서 이기게 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초나라에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한 정나라의 죄를 문책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량공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었다. 대부 황술이 선뜻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오나옵건대 신이 사신으로서 진군에게 가겠나이다. 가서 그들이 초군과 싸우라고 권하게 싸웁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진군이 이기면 진나라를 따르고 초군이 이기면 초나라를 따르면 그만이니 주공께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정량공은 황술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황술은 즉시 진군에게 가서 정량공의 뜻을 전한다. 우리 주공께서는 진군이 오기만 학수고대하다가 사직을 보존하기 위태로워지자 본의 아니게 초군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항복을 받은 초군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공격으로 몹시 지쳐 있으니 이 기회에 진군이 그들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합세하여 싸우겠습니다. 송곡이 두말할 것도 없다는 듯이 힘주어 말한다. 초군을 단번에 물리치고 정나라를 도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요. 이에 사려 깊은 난서가 조심스럽게 반대한다. 원래 정나라 사람들은 변덕스러우니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조동 조갈 형제가 송곡의 말을 거들고 나선다. 우리의 속국이 우리를 도와 싸우겠다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송곡은 뒤따라오는 원수 술림부에겐 의논조차 하지 않고 독단으로 황술에게 초군과 싸우겠다고 언약했다. 한편 정량공은 초군에게도 사신을 보내 초장왕에게 진군과 싸울 것을 권했다. 그러나 초나라 영윤 손수고는 진의 군세가 강함을 걱정하여 초장왕에게 아랜다. 진군은 지금 우리와 싸울 생각이 별로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먼저 화평을 청해 보옵소서. 만약 진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사옵니다. 우리가 화평을 청했는데도 그들이 굳이 싸움을 건다면 천하 모든 제국은 진군을 욕할 것이옵니다. 초장왕은 손수고의 말을 옳게 여겨 채구를 진군으로 보냈다. 채구가 진군에게 가서 화평을 청하자 술림부가 반색하며 말한다. 이는 우리 진과 초 두 나라의 복이요. 그러나 송곡은 옆에서 온갖 욕설로 채구를 쫓아버렸다. 채구는 심한 모욕을 받고 급히 진영 밖으로 나서다가 조동 조갈 형제를 만났다. 그들이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내가 만일 이곳에 다시 온다면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채구가 정신없이 진영을 나왔을 때 진나라 장수 조존이 활을 들어 채구를 겨냥하며 말한다. 너는 내 화살에 맞아 죽어야 할 놈이다. 또 너의 왕도 언제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번만은 특별히 살려보내니 이 말을 너의 왕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채구는 초장왕에게 가서 자신이 겪은 갖가지 모욕을 낱낱이 고했다. 초장왕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누가 가서 진군과 대적하겠는가? 대장 요백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신이 가서 진군을 무찌르겠나이다. 요백은 즉시 혼자 병거를 타고 허백을 어자로 섭숙을 차우로 삼아 진군 진영을 향해 출발했다. 이들이 진군 진영에 가까이 이르자 진나라 보초병 10여 명이 달려나왔다. 요백은 즉시 활을 쏘아 그중 한 명을 쓰러뜨렸다. 그와 동시에 섭숙은 가뿐히 수레에서 뛰어내려 앞서 달려오는 보초병을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린 다음 그를 사로잡아 다시 수레에 올라탔다. 그제야 나머지 병사들은 크게 겁을 먹고 그들의 병영 쪽으로 달아났다. 한편 초나라 장수가 와서 보조를 죽이고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안 진군은
세 길로 나누어 초나라 병거를 뒤쫓았다. 말을 타고 한가운데서 요백의 병거를 추격하는 진나라 장수는 포계이며 왼편은 복령, 오른편은 봉계였다. 요백이 병거를 달리면서 섭숙과 허백에게 말한다. 그대들은 말고삐를 단단히 잡고 있어. 내가 뒤따라오는 진나라 장수에게 솜씨를 보여주리다. 요백이 뒤따라오는 진군을 겨냥하고 쏘는 화살은 백발백중이었다. 왼편에서 추격하던 복령은 말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바람에 저편으로 튕겨 쓰러졌고 오른편에서 추격하던 봉계도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포계만이 요백의 병거 뒤로 바짝 추격해왔다. 이때 요백에겐 단 한 대의 화살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요백은 포계를 겨냥하다가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와 앞을 지나가자 문득 생각을 바꿔 그 사슴을 쏘았다. 그리고 섭숙을 시켜 포계에게 바치게 했다. 만약 한 대밖에 남지 않은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잖아도 포계는 요백의 활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내심 몹시 불안하던 참이었다. 포계가 섭숙이 바치는 사슴을 받고 짐짓 거만스럽게 대답한다. 초나라 장수가 이렇듯 예로서 대하는데 내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소. 한편 진나라 장수 위기는 포계가 초나라 장수 요백을 놓아주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친다. 초나라 장수가 혼자 와서 싸움을 걸었다니 나도 역시 혼자 병거를 타고 초군 진영으로 가서 그들의 군세를 정탐하리라. 그러자 조전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술림부가 제의한다. 초군은 우리에게 화평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다음에 싸움을 걸었소. 그러니 그대도 초군 진영으로 가면 먼저 화평부터 청하시오.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답례를 하는 셈이 되오. 위기가 대답한다. 그럼 소장이 먼저 가서 화평을 청하겠습니다. 조전이 따라 나서며 말한다. 그러면 위기 장군이 먼저 병거를 타고 가서 화평을 청하러 왔던 초나라 사신 최고에 대한 보답을 하십시오. 나는 뒤따라가서 요백에 대한 안갚음을 하겠소이다. 조전 위기 두 장수가 초군에게 안갚음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상군 원수 사회는 그들을 만류하기 위해 급히 술림부에게 갔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사회가 술림부에게 걱정스럽게 말한다. 위기와 조전은 지난날 그들 조상이 세운 공로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그에 걸맞는 높은 벼슬을 주지 않는다고 잔뜩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요. 게다가 물러설 줄은 모르고 덤빌 줄만 아는 위인들이니 이번에 가면 반드시 초군을 격분시킬 것이요. 우리는 갑자기 초군이 쳐들어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방비나 튼튼히 합시다. 이때 부장 극극이 와서 말한다. 초정왕의 흉심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미리 단단히 준비한다고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이에 성곡이 큰 소리로 외친다. 머지않아 그들을 무찔러 버릴 텐데 방비는 무슨 방비를 한단 말이오. 중군 원수 술림부는 서로 대립된 두 의견을 듣고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사회가 밖으로 나와 극극을 보고 탄식한다. 술림부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겠소. 이젠 그에게 의논할 것 없이 우리끼리 계책을 세웁시다. 사회의 분부를 받은 극극은 상군 대부인 공삭 한천에게로 갔다. 극극이 명령한다. 그대들은 각기 본부병을 영솔하고 3대로 나누어 오산 앞에 가서 매복하고 기다리시오. 동시에 중군 대부 조용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사를 황하로 보내 배를 대기시켰다. 한편 진나라 장수 위기는 술림부가 중군 원수가 된 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술림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술림부 앞에선 초군에게 가서 화평을 청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반대로 싸움을 청하고 돌아왔다. 진영으로 돌아온 위기가 술림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다. 초장왕에게 화평을 청했으나 그는 굳이 싸우겠다고 거절합디다. 술림부가 묻는다. 조조는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소? 내가 먼저 초군 진영으로 떠나고 그는 나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소. 술림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한다. 초장왕이 우리와 굳이 싸우겠다고 고집한다면 지금쯤 초군에게 간 조조는 큰 곤욕을 치르고 있겠구려.
술림부는 순행에게 병거 20승과 군사 1,5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전을 도와주라고 분부했다. 이에 순행은 즉시 군사를 용설하여 초군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다. 한편 조전이 초군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그는 초나라 진영 군문 밖에 병거를 세우고 그 안에 편히 앉아 술을 마셨다. 그동안 조전을 따라온 20여 명의 군사들은 초군으로 가장하여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를 알아냈다. 그들은 초영 안으로 무사히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초나라 수비병에게 발각돼 진영이 온통 발칵 뒤집혔다. 모두 횃불을 손에 들고 나와 진군을 잡으려고 야단법석이 난 가운데 몇 명의 군사들만이 간신히 빠져나왔다. 조전은 그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다. 진군은 서둘러 조전을 부축하여 병거에 태우고 어자를 찾았다. 그러나 어자는 이미 초군에게 사로잡힌 후였다. 결국 조전은 손수 말등에 채찍질을 했다. 그러나 굶주린 말은 속력을 내지 못했다. 초장왕은 진군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가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추격했다. 이에 당황한 조전은 병거를 버리고 소나무 숲속으로 달아났다. 초장 굴탕이 그들을 발견하고 뒤따라오자 조전은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 이에 굴탕은 그 갑옷을 가지고 돌아가서 초장왕께 바쳤다. 초장왕이 조전을 놓치고 본용으로 돌아가려고 육로를 돌리는데 저편에서 반당이 비호처럼 병거를 몰고 달려왔다. 반당이 초장왕 앞에 서서 북쪽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 멀리서 진나라 대군이 오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술림부가 조전을 구출하기 위해 보낸 구원병이었다. 반당의 경솔한 보고 때문에 초장왕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이때 한 대신이 일지군을 거느리고 나는 듯이 달려왔다. 그는 영윤 손수고였다. 그제야 초장왕은 약간 안심하고 손수고에게 묻는다. 상국은 어떻게 진군이 오는 줄 알고 과인을 구하러 왔소? 손수고가 대답한다. 신은 진군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다만 왕께서 잘못하여 진군 속으로 들어가시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워 신이 먼저 달려온 것이옵니다. 잠시 후면 우리 삼군이 모두 도착할 것이옵니다. 초장왕은 다시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먼지는 그리 높이 일지 않았다. 초장왕이 말한다. 지금 오고 있는 진군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손수고가 아랜다. 병법에서 내가 먼저 적을 공격할지언정 적에게 쫓기지 말라고 했사옵니다. 우리가 이미 삼군을 일으켰으니 왕께서는 어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진나라 중군만 쳐서 무찌른다면 나머지 좌군과 우군은 능히 당적할 수 있나이다. 이에 초장왕은 친히 중군과 좌우 양강의 군사를 영솔하고 곧바로 술림부의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이때 진군은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술림부는 갑작스러운 북소리에 크게 놀라 사람을 보내 초군의 수요와 또 지금 그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그러나 그때 초군은 이미 상가들에 가득 퍼져 진군 진영 밖까지 몰려와 있었다. 술림부는 너무 당황하고 다급해서 아무 계책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군사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싸우라고 명령할 뿐이었다. 그런 반면 초군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다. 이같이 상반된 두 나라 군사가 싸우니 진군은 영락없는 오합지졸이었다. 한편 조전을 구출하러 갔던 순행은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매다가 초나라 장수 웅부기를 만나 접전했다. 그러나 자꾸만 몰려오는 초나라 후속 부대를 감당할 수 없어 진군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순행은 마침내 웅부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때 진나라 장수 봉백은 두 아들 봉룡과 봉계를 작은 수레에 태우고 정신없이 달아나고 있었다. 앞에서 조전이 맨발로 달려오며 이들을 보고 구원을 요청했다. 봉백이 두 아들에게 분부한다. 수레를 더 빨리 몰아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는 동안 수레는 조전의 곁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조전이 수레들을 쫓아가며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다. 발에 피를 흘리며 따라오는 조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두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한다.
조전이 계속 따라오며 태워달라고 애걸합니다. 이 말에 봉백이 큰 소리로 두 아들을 꾸짖는다. 너희들이 이미 보았다면 왜 태우지 않았느냐. 어서 모셔오너라. 영문도 모르고 꾸중을 들은 두 아들은 급히 뛰어내려 조전을 수레에 태웠다. 이미 초군에게 크게 놀라 어리 빠진 봉백은 조전이 수레를 타자 두 아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대로 수레를 몰아 달려갔다. 이에 수레를 타지 못한 봉백의 두 아들은 그날 초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한편 술림부는 한골과 함께 병거를 타고 패잔병을 거느린 채 황하줄기를 따라 달아났다. 성곡은 이마에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 술림부의 뒤를 따라왔다. 술림부가 성곡을 꾸짖는다. 싸워야 한다고 그리도 주장하더니 왜 그 꼴이 됐소? 그들은 부지런히 달아나 황하어기에 도착했다. 그런데 조갈이 와서 그 형 조용을 비난한다. 나의 형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배를 타고 먼저 황하를 건너가더니 다시 우리를 태우러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술림부가 크게 책망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법을 논할 여가가 어디 있느냐. 이때부터 조갈은 그 형 조용을 원망하게 되었다. 술림부가 성곡에게 명한다. 우리는 다시 조군과 접전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황하를 건너는 것이니 어서 가서 배를 모아오너라. 그러나 사방에 흩어졌던 배를 일시에 모으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황하 언덕을 따라 많은 군사와 말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진나라 하군 장수 조삭, 난소와 그 부하 군졸들로 초나라 장수 공자 측에게 패하고 쫓겨오는 중이었다. 이처럼 패잔병들이 자꾸만 몰려오자 지금 있는 배에는 도저히 다 탈 가망이 없었다. 다시 남쪽 멀리에서 누런 먼지가 일어났다. 술림부는 그것이 초나라 추격병인 줄 알고 급히 북을 치며 명령한다. 먼저 황하를 건너는 군사에겐 상을 주리라. 이에 군사들은 서로 먼저 배를 타려고 아우성을 쳤다. 잠깐 사이에 배들은 초만원이 됐다. 미처 배에 오르지 못한 군사들은 배전을 붙잡고 매달렸다. 마침내 배는 기울어지고 배에 타고 있던 군사들은 물 위로 떨어졌다. 배들은 연이어 뒤집히고 비명소리와 함께 30여 척의 배가 차례로 부서져 버렸다. 성곡이 모아온 배들도 초만원이 되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배 위에서 성곡이 군사들에게 호령한다. 배전에 매달리는 자들의 손을 칼로 쳐라.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배전에 매달려 있는 군사들의 손을 마구 쳤다. 이 광경을 보고 다른 배에 타고 있던 군사들도 똑같은 짓을 했다.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팔과 손가락을 잘린 군사들은 황하에 수장됐다. 언덕에 남아있던 군사들의 곡성이 산을 울렸다. 잠시 후 저편에서 다시 누런 먼지가 일어나며 순수, 조동, 위기, 봉백, 포계 등 패전한 장수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곧 배를 탔다. 순수는 배에 올라 그 아들 순행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한 군졸이 순행이 초군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자 순수가 탄식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 어찌 아들을 잃고 맨손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요. 순수가 배에서 내려 다시 병거를 타고 초군에게 가려고 하자 술림부가 만류한다. 순행이 이미 초군에게 사로잡혔다 하니 지금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순수가 대답한다. 적장을 사로잡아 내 아들과 바꿔오겠소. 이때 순행과 교분이 두터웠던 위기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또 그의 가병 수백 명과 그 휘하의 하군, 언덕에 있던 군사들이 모두 함께 가겠다고 자청했다. 순수는 평소에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들의 존경을 받는 터였다. 순수를 따라 나선 진군의 사기는 매우 드높았다. 더구나 순수는 진군 중에서도 뛰어난 명궁이었다. 이윽고 순수는 화살을 많이 가지고 군사를 거느린 채 초군이 있는 곳을 향해 출발했다. 한편 초나라 노장 영윤 양로는 진군이 버리고 도망친 병거와 무기를 수습하고 있다가 진군의 역습을 받자 몹시 당황했다. 이에 순수는 피할 겨를을 주지 않고 활을 쏘아 양로를 쓰러뜨렸다. 초나라 장수 공자 곡신이 양로를 구출하기 위해 병거를 몰아 달려왔다.
위기가 재빨리 달려나가 공자곡신을 가로막고 싸워 그를 사로잡았다. 순수가 양로의 시체와 공자곡신을 굽어보며 군사들에게 명한다. 이제 내 아들을 사로잡아 간 데 대한 안갚음을 했다. 이들을 어서 수레에 실어라. 초군은 매우 강하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돌아가자. 순수는 즉시 군사들을 거느리고 병거를 몰아 항하어기로 돌아갔다. 초군이 이 사실을 알고 달려왔을 때는 진군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다. 한편 초나라 장수 공자 영제는 진나라 상군을 공격했다. 사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예견하고 각처에 진을 벌여 놓았었다. 그래서 그들은 초군을 맞이하여 일변 싸우면서 일변 달아났다. 공자 영제가 달아나는 진군을 추격하여 오산 아래 도착했을 때였다. 문득 포성이 크게 울리며 진군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왔다. 안심하고 추격하던 공자 영제는 몹시 당황하여 혹 진군의 계략에 빠질까 두려워 군사를 거두어 후퇴했다. 초군이 후퇴하자 사회는 군사를 점호했다. 병졸 하나도 부상당한 자가 없었다. 사회는 오산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북두칠성 모양으로 조그만 영체 7개를 세우고 서로 빈틈없이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초군은 감히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물러가고 말았다. 그제야 사회도 군사와 기치를 정돈한 다음 황하어기로 돌아갔다. 진군은 이렇게 황하어기로 속속 모여들었다. 순림부가 많은 군사를 황하저편으로 건너보내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조용히 빈배를 거느리고 와서 순림부와 모든 군사를 태웠다. 때는 이미 컴컴한 저녁이었고 초군은 필성 땅까지 와 있었다. 오삼이 초장왕에게 청한다. 속히 진군을 공격해야 하옵니다. 초장왕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우리는 이번 싸움으로 지난날 성복당에서 진문공에게 패한 치욕을 갚았소. 이제 진나라와 화평을 맺어 나라를 안정시킬 생각이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굳이 많은 적군을 죽이려 애쓰겠소. 초장왕은 군사들에게 필성 땅에 하체하라고 분부했다. 그래서 진군은 이날 황하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한편 초군이 싸움에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정양공은 친히 필성 땅으로까지 가서 초장왕을 모시고 형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초나라의 승전을 축하했다. 이 연석에서 반당이 아랜다. 바라옵건대 진군의 시체를 모두 모아 성내에 높이 쌓고 우리의 공적을 천추만세에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초정왕이 조용히 대답한다. 우리는 이번에 진나라에 죄가 있어 친 것은 아니었소. 과인은 그저 운 좋게 이겼을 뿐이니 공적이랄 것까지는 없소. 이어 초장왕은 진군의 시체를 모두 매장하라고 분부했다. 그런 다음 초장왕은 친히 제문을 지어 황하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개가를 부르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귀국한 초장왕은 농공 행상을 베풀 때 오삼의 계책을 높이사 그를 대부로 삼았다. 이에 영윤 손수고가 크게 탄식한다. 이번 승전의 공이 한낱 보잘것없는 오삼에게 돌아갔으니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구나. 손수고는 이때부터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마침내 병석에 눕고 말았다. 한편 순림부는 패잔병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경공은 크게 노하여 그를 차명에 처하려 했다. 모든 신하가 힘껏 간한다. 순림부에게 패전한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모두 성곡이 군령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싸웠기 때문이옵니다. 하오니 왕께서는 성공만을 참으시고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시는 것으로 고정하시옵소서. 지난날 초나라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성득신을 참했을 때 우리 진문공께서는 기뻐하셨고 진나라가 패전한 맹명을 살렸을 때 우리 진양공께서는 두려워하셨나이다. 청컨대 주공께서는 순림부를 너그러이 용서하사 그가 다시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간언에 따라 진경공은 성공만을 참하고 순림부는 본직에 그대로 있게 했다. 그런 다음 육경에 명하여 장차 초나라에 보복할 수 있도록 군사를 철저히 조련시키라고 분부했다. 이때가 주정왕 10년이다. 주정왕 12년 봄 우울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던 초나라 영윤 손수고의 병세가 더욱 악화됐다. 손수고가 아들 손안을 병상 곁으로 불러 말한다. 이 유서를 내가 죽은 다음 왕께 바쳐라.
만약 왕이 너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면 절대로 받지 말아라. 너는 재주가 없어 능히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건질 만한 위인이 못 된다. 또 왕이 너에게 큰 고을을 주더라도 너는 굳고 사양하고 받지 말아라. 만약 사양해도 왕이 듣지 않거든 친구 땅이나 달라고 청하여라. 그 땅은 토질이 워낙 나빠서 아무도 탐내지 않는 곳이다. 그런즉 너는 내 자손에게 대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치자 손수고는 세상을 떠났다. 이에 소나는 부친의 유서를 초장왕에게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은 보잘것없는 인물이옵니다. 군왕의 은덕을 입어 상국의 위에 올랐으나 큰 공을 세우지 못하고 중임을 저버렸으니 부끄럽사옵니다. 이제 평생 군왕의 은덕을 입고 신의 집 창 아래서 죽게 되니 신으로선 더 없는 다행이라 하겠나이다. 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 소나는 워낙 불초하여 벼슬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옵니다. 하오나 신의 조카 원빙은 재능이 좀 있어 직임 하나는 감당할 만하여 청거하는 바이옵니다. 진나라는 대대로 패권을 잡고 백업을 유지한 나라로서 지금 비록 우리에게 패하긴 했으나 결코 경시하면 아니되옵니다. 또 우리 초나라 백성들은 전쟁에 시달린 지 오래되었사오니 그들을 편안케 해주는 것을 상책으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하다 하니 왕께선 신의 마음을 살피소서. 초장왕이 이 유서를 읽고 탄식한다. 손수고는 죽으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과인이 복이 없어 이처럼 좋은 신하를 잃었도다. 초장왕은 즉시 손수고의 집으로 가서 그 염하는 것을 보고 관을 어루만지며 통곡했다. 이에 초장왕을 수행한 모든 신하들도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초장왕은 공자 영제를 영윤으로 임명하고 손수고가 죽으면서 청거한 원빙을 불러 자문벼슬을 내렸다. 또 소난에게 공정벼슬을 주었으나 그는 부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굳이 사양하고 교회로 물러가서 밭을 갈며 살았다. 초장왕은 한 배우를 몹시 총애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5척도 못 되는 난장이었지만 익사를 부려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성이 맹가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우맹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우맹이 교회에 나갔다가 나무찜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소난을 만났다. 우맹이 황급히 달려가 소난에게 인사하고 묻는다. 어찌하여 귀인께서 나무찜을 지고 이렇듯 고생을 하십니까? 소난이 대답한다. 부친께서 오랫동안 이 나라 상국을 지내셨지만 본시 첩령하신 분이라 남기신 재산이 없네. 그러니 내 어찌 지게를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맹이 탄식하며 말한다. 귀인께서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왕께서 부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날 우맹은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수고가 생전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의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손수고의 음성과 몸짓을 혼자서 열심히 연습했다. 사흘 정도 연습하자 우맹은 손수고가 되살아난 것처럼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궁중에서 큰 연회가 벌어지자 초장왕은 우맹을 불러 연극을 하게 했다. 우맹이 손수고로 분장하고 무대로 나가자 초장왕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외친다. 수고는 그동안 별일 없었소. 내 요즘 들어 부쩍 그대 생각이 간절하오. 우맹이 짐짓 당황한 어조로 말한다. 신은 손수고가 아니고 그저 비슷하게 분장한 것이옵니다. 과인이 오래도록 손수고를 그리워했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적이 위안이 되는구나. 경은 사양 말고 곧 상국으로 취임하라. 왕께서 진정 신을 중용하고자 하신다면 한 가지 청이 있나이다. 신의 늙은 아내가 세정에 박사오니 이 일을 함께 상의한 후에 돌아와서 결정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맹은 무대에서 내려갔다. 잠시 후 무대에 다시 나타난 우맹이 초장왕에게 아랜다. 신이 집에 가서 상의했더니 늙은 아내는 신에게 벼슬하지 말라 하옵니다. 왜 벼슬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오? 신의 아내가 촌노래를 들려주었는데 이제 신이 그것을 불러보겠나이다. 탐관오리는 못할 짓을 하며 청렴한 관리는 할 일 이외에는 하지 않네. 탐관오리의 못된 짓이란 더럽고 야비한 것이어서 자손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일세. 청렴한 관리가 하는 일은 고결하여 그 자손은 헐벗고 굶주리네.
그대 초나라 영윤 손수고를 보지 못했는가? 생전에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 그 집안은 망하고 자손은 걸식하며 쑥대밭에서 살고 있네. 그대에게 고난오니 손수고를 배우지 마라. 군왕도 지난 날에 그의 공로는 생각지 않는도다. 초장왕은 우맹의 언동이 죽은 손수고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했다. 또 그 노래를 듣고 나니 마음속에 찔리는 바가 있어 하염없이 울었다. 이윽고 초장왕이 눈물을 씻으며 말한다. 손수고의 공로를 과인이 어찌 잠시나마 잊을 수 있으리요. 우맹은 속히 가서 그의 아들을 데려오너라. 이튿날 소나는 해진 옷에 집신을 신고 초장왕 앞에 나아가 절을 올렸다. 그 모습을 보고 초장왕이 묻는다. 그대는 그렇게까지 공공한가? 우맹이 대신 대답한다. 어찌 궁핍하지 않겠나이까? 손수고는 청렴한 분이셨나이다. 초장왕이 말한다. 지난날 소나는 벼슬을 주어도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니 내 이번에는 큰 고을을 주리라. 소난이 다시 사양하자 초장왕이 단호하게 말한다. 과인은 이미 결심했으니 그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말라. 소난이 말한다. 군왕께서 선친의 조그만 공로를 생각하사 신에게 의식을 하사하시려면 저 친구 땅을 주옵소서. 그것이면 좋사옵니다. 친구 땅은 토질이 박하고 보잘것없는 곳인데 그곳으로 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선친의 유언이 그러하니 친구 땅이 아니면 받을 수 없나이다. 결국 초장왕은 소난에게 친구 땅을 주었다. 그 후 대부들은 친구의 토질이 박한 것을 알고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않았다. 그래서 손씨는 대대로 친구 땅을 소유하게 됐다. 한편 진나라 순림부는 초나라 영륜 손수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진경공에게 아랜다. 지금 우리가 정나라를 치더라도 초군은 갑자기 군사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힘을 정나라에 과시해야 합니다. 진경공은 이 말을 옳게 여겨 순림부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정나라를 치라고 분부했다. 정나라에 도착한 순림부와 그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했다. 정량공은 진군이 쳐들어와 마구 노략질한다는 보고를 듣자 즉시 그와 후 공자장을 초나라로 보냈다. 공자장이 초나라에 도착하여 초장왕에게 아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나라 군사의 위협을 받고 있나이다. 청컨대 저를 이곳에 볼모로 두시고 대신 공자거지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공께서는 공자거질과 나랏일을 의논하려 하시옵니다. 정나라에서 과인을 이토록 믿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볼모를 두겠소. 공자거질과 함께 귀국하도록 하오. 그런 후 초장왕은 모든 신하를 모아 회의를 열었다. 55. 결초보은. 초장왕은 신하들과 더불어 진군을 격퇴시킬 방법을 의논했다. 공자 측이 아랜다. 지금 우리는 제나라와 친하고 진나라는 송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송나라를 친다면 진나라는 송나라를 구원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즉 어찌 우리와 정나라를 두고 다투겠나이까. 초장왕이 말한다. 그럴듯한 계책이지만 무슨 명목이 있어야 송나라를 칠 것이 아니오. 이에 공자 영제가 나서서 아랜다. 이는 어려울 것이 없나이다. 그동안 제후는 대왕을 여러 번 초빙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답하지 못했나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제후를 초빙하는 것이옵니다. 우리 사신이 제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송나라 땅을 거쳐야 하는데 그들은 필경 우리 사신에게 길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들이 우리 사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 송나라를 치면 되옵니다. 초장왕이 묻는다. 그럼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공자 영제가 대답한다. 신모에는 일찍이 골맹땅 회맹 때도 참석한 일이 있사오니 그 사람이면 보낼만 하옵니다. 초장왕이 사신으로서 제나라에 가라고 분부하자 신모회가 아랜다. 제나라로 가려면 송나라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길을 빌려달라는 정식 문서를 요구할 것이옵니다. 초장왕이 화를 낸다. 그럼 경은 사신으로 가지 않겠단 말이오. 지난날 선왕이 골맥 땅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모든 제후가 맹제 땅에 왔지만 유독 송우만은 명을 어기고 오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신은 송나라 하급관리를 잡아 죽였는데 그 후로 송나라에서 신에게 잔뜩 앙심을 품고 있사옵니다. 만약 이번에 정식 문서도 없이 송나라에 가면 신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붙들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초장왕이 말한다. 그러면 신무회란 이름을 쓰지 말고 신주라 고쳐서 행세하면 되잖소. 이름은 고칠 수 있다지만 얼굴은 어찌하겠나이까. 이에 초장왕이 녹이 띤 어조로 말한다. 만약 경이 송나라에서 죽는다면 과인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그대의 원수를 갚아주겠소.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신무회로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튿날 신무회는 그의 아들 신설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다. 신무회가 제배하고 초장왕께 아랜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신하된 자의 도리이니 기꺼이 가겠사옵니다. 다만 청컨대 대왕께선 신의 자식이나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초장왕이 대답한다. 그것은 과인이 알아서 할 테니 경은 너무 염려 마오. 신주로 이름을 바꾼 신무회는 제후에게 바칠 예물을 가지고 궁에서 나왔다. 아들 신서가 교회까지 따라 나갔다. 그들 부자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 이윽고 신주는 송나라 수양에 도착했다. 송나라 관리가 묻는다. 그대는 초나라 사신이오. 그렇다면 길을 빌려달라는 정식 문서를 가지고 왔소. 신주가 대답한다. 나는 초장왕의 명을 받고 왔는데 단지 제후를 초빙하는 문서 외엔 가진 것이 없소. 이에 관리는 신주를 붙잡아 두고 곧 송문공에게 고했다. 이 말을 듣고 송나라 정승 화원이 송문공에게 아랜다. 초나라는 대대로 우리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사옵니다. 제 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하는데도 길을 빌려달라는 정식 문서 한 장 보내지 않았사옵니다. 이는 우리 송나라를 무시하는 처사이오니 마땅히 그 사신이란 자를 죽여야 할 것이옵니다. 송문공이 걱정스레 말한다. 사신을 죽이면 초장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우리가 그들의 멸시를 받고도 참는 것은 차라리 공격을 받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옵니다. 이에 송문공은 초나라 사신을 불러오라고 분부했다. 이윽고 신주가 송나라 조정으로 들어가자 화원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호통친다. 너는 지난날 우리나라 관리를 죽인 놈이 아니냐. 이젠 이름을 고쳐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잔꾀를 부리는구나. 이미 죽음을 각오한 신주가 송문공을 똑바로 쳐다보며 책망한다. 내 이놈 포야. 너는 조모와 사통하고 조카를 죽여 군의를 가로챈 놈이다. 그런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아직까지 너를 죽이지 않는구나. 만약 나를 죽인다면 우리 초군은 지체 없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단번에 박살낼 것이다. 화원이 펄펄 뛰며 소리친다. 저놈의 혓바닥을 당장 잘라버려라. 무사들은 먼저 신무회의 혀를 자른 다음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가 제 나라로 가지고 가던 문서와 예물을 교회에서 불살라버렸다. 신무회의 시종들은 황망히 돌아가서 이 사실을 초장왕에게 고했다. 초장왕은 분연히 군사와 병거를 준비하라고 명한 다음 사마공자 측을 대장으로 신숙씨를 부장으로 임명했다. 또 죽은 신무회의 아들 신설을 군정으로 삼았다. 초장왕은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출발해 송나라에 도착했다. 초군이 수양성을 포위하고 성과 똑같은 높이의 누거를 만들어 사방에서 공격하자 화원은 대부 요영제를 진나라로 급히 보냈다. 요영제가 진나라에 도착하여 구원을 청하자 진경공은 곧 구원병을 보내려 했다. 그러자 모신인 백종이 간한다. 지난날 초군과 필성에서 싸울 때 술림부는 600승의 병력을 거느리고도 대패했사옵니다. 이는 하늘이 초나라를 돕는 증거이오니 우리가 다시 초군과 싸우더라도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옵니다. 우리는 대대로 송나라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소. 지금 우리가 구원병을 보내지 않는다면 송나라를 초나라에 빼앗기게 되어 이에 백종이 계책을 아랜다. 초나라에서 송나라까지는 2천리 길이옵니다.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송나라까지 군량을 운송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므로 초군은 오랫동안 송나라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곧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 우리는 이미 대군을 일으켜 송나라를 도우러 가는 중이니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성을 굳게 지키시오. 라고 하옵소서.
초군이 이 말을 듣는다면 불과 몇 달을 못 견디고 돌아갈 것이옵니다. 이는 우리가 초군과 대적하지 않고도 송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그 계책을 옳게 여긴 진경공이 묻는다. 그럼 누구를 송나라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대부 해양이 청한다. 신이 가겠나이다. 해양은 즉시 진경공의 허락을 받고 출발했다. 그는 미복 차림으로 나가 송나라 교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만 초군에게 붙잡혀 초장왕 앞으로 끌려갔다. 초장왕이 한눈에 해양을 알아보고 묻는다.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나는 우리 주공의 명을 받들어 우리나라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 성을 굳게 지키라는 말을 송나라에 전하러 왔소. 너는 지난날 북림에서 싸울 때 우리나라 장수 위가에게 사로잡혔던 놈이 아니냐. 그때 과인은 너를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제 또 죽음의 길로 뛰어들었구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해양이 고개를 들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초나라는 원수간이요. 이제 죽게 된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초군은 해양의 몸을 뒤져 한 통의 문서를 찾아냈다. 초장왕이 그 문서를 읽은 다음 해양에게 말한다. 수양성 함락은 시간 문제다. 너는 송우에게 가서 이 문서의 내용과는 반대로 말하여라. 즉 진나라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송나라를 도울 수 없다. 혹 진나라를 믿고 있다가 송나라가 낭패에 빠질까 염려스러워 직접 이 말을 전하러 왔노라고 하여라. 그러면 송우는 낙심하여 곧 항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인은 너를 형공으로 삼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노라. 해양이 잠자코 있자 초장왕이 크게 소리친다. 그것이 싫다면 너는 죽는 수밖에 없다. 물론 해양은 초장왕의 말에 복종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진우의 말을 송우에게 전할 사람이 없어진다. 해양은 초군이 시키는 대로 누고 위에 올라가 송나라 성안을 굽어보며 소리친다. 나는 진나라 사신 해양이다. 지금 초군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로부터 송나라가 항복하도록 거짓말을 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우리 진나라 대군이 도착할 때까지 성을 굳게 지켜라. 초장왕은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여 속히 누거를 내리라고 분부했다. 초장왕이 해양을 크게 책망한다. 너는 과인의 제안을 승낙하는 체하고 속였으니 참으로 신의가 없는 놈이다. 죽더라도 과인을 원망하지 말라. 해양은 추호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말한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신의를 잃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초나라의 신의를 지킨다면 진나라에 대해서는 신의를 잃는 것이 됩니다. 만약 초나라 신하가 대왕의 명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의 뇌물을 받는다면 대왕께서는 그것을 신이라 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에서 생각하는 신의는 물질에만 있고 정신에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에 초장왕이 탄식한다. 충신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더니 이는 바로 그대를 두고 한 말이었구려. 그리고 초장왕은 해양을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해양의 말을 듣고 송나라 화원은 더욱 성을 굳게 지키며 초군에 대항했다. 이리하여 초군이 9월에 수양성을 포위한 이래 9개월이 지나 그 다음에 5월이 되도록 싸움은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윽고 송나라 수양성 안엔 양식과 마초가 바닥이 났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으나 화원은 오직 충의를 앞세워 군사와 백성들을 격려했다. 백성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이처럼 단결된 힘 앞에서 초장왕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굴리가 들어와서 초장왕에게 고한다. 군량이 7일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나라를 함몰시키기가 이토록 어려운 줄은 몰랐도다. 초장왕은 탄식하며 공자 측을 불러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것을 상의했다. 그러자 신무회의 아들 신선은 즉시 초장왕에게 달려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애원한다. 신의 아비는 나라를 위해 제물이 되었나이다.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어찌 신의 아비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려 하시나이까. 이 말에 초장왕은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왕이 탄 말고삐를 쥐고 있던 신숙씨가 아랜다. 아직까지 송나라가 항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군사들로 하여금 집을 짓고 밭을 갈게 하여 이곳에 끝까지 머물겠다는 뜻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면 필시 송나라에서는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초장왕이 말에서 내리며 말한다. 그거 참 좋은 계책이오. 초장왕의 명을 받은 공자 측이 군사들에게 지시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송나라의 항복을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수양성 주위에다 각기 살집을 짓도록 하라. 그리고 10명씩 반을 짜서 각 반마다 5명은 성을 공격하고 나머지 5명은 농사를 짓도록 하라. 그 일은 열흘에 한 번씩 교대하도록 한다. 초군은 곧 집 짓는 일을 시작했다. 이 소문은 송나라 성안에도 널리 퍼졌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란 하원이 송문공에게 아랜다. 초군은 돌아가려 하지 않고 진나라 구원병은 아직 오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젠 신이 초군 진용으로 가서 공자 측을 위협하여 화친을 교섭해보는 도리밖에 없나이다. 송문공이 대답한다. 사직의 흥망이 경에게 달려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오. 이때 공자 측은 송나라 성의 높이만큼 망루를 쌓고 그 속에서 거처하고 있었다. 밤이 이슥해지자 화원은 초군으로 가장한 다음 군사들이 들이운 밧줄을 타고 성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곧 망루 앞으로 갔다. 순찰하는 군사가 묻는다. 누구냐? 사마는 위에 계신가? 대왕께서 친히 하사하신 술을 마시고 이미 자리에 드셨소. 화원이 곧바로 망루 위로 올라가려 하자 군사가 가로막았다. 나는 대왕의 긴급한 명을 받고 왔다. 한마디만 하려고 급히 나오겠다. 군사는 이 말을 고지 듣고 길을 비켜주었다. 화원은 망루 위로 올라가서 공자 측이 거처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공자 측은 등불도 끄지 않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화원은 공자 측의 몸을 살며시 흔들었다. 잠에서 깬 공자 측이 놀란 얼굴로 묻는다. 너는 누구냐? 화원이 나지막하게 대답한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나는 송나라 우사 화원이란 사람으로 우리 주공의 명을 받들어 화평을 청하러 왔소. 만약 원수가 내 말을 따르면 모르지만 불응한다면 나와 함께 죽어야 하오. 화원은 왼손으로 침상을 누른 채 오른손을 공자 측 앞으로 내밀었다. 그 손엔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런 중대한 일을 나 혼자 가벼이 처리할 수 없소. 그러자 화원이 비수를 거두고 말한다. 지나친 행동을 용서하시오. 사세가 워낙 급박해 어쩔 수 없었소. 공자 측이 묻는다. 지금 송나라 형편은 어떻소? 백성들이 서로의 자식을 바꿔서 먹고 해고를 주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형편이오. 그 말에 공자 측은 놀랐다. 그토록 궁지에 몰려 있소. 내 듣건대 군사란 속이 비었으면 짐짓 실속이 있는 채 하고 속이 충실하면 짐짓 허한 채 하는 법이라는데 그대는 왜 나에게 그 같은 실정을 사실대로 털어놓는 거요? 군자는 남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 동정하고 소인은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오. 하지만 원수는 군자인데 내 무엇을 감추겠소. 그토록 어려운 형편이라면 어째서 항복하지 않소. 나라의 형세는 공공해졌지만 백성들의 뜻에는 변함이 없소이다. 우리는 다 함께 죽기를 원하며 성과 함께 망하기를 원하고 있소. 원수는 부디 우리 뜻을 가상히 여겨 항복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화친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오. 초군이 이곳에서 20리만 물러가 준다면 우리 주공께서는 초나라와 화친을 맺고 장차 상국으로 섬기되 맹세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생각이시오. 공자 측이 정색하며 말한다. 나도 솔직히 말하겠소. 지금 우리에겐 7일간 먹을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소. 그래서 앞으로 7일이 지나도 항복을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소. 군사들로 하여금 집을 짓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한 것은 한 계책에 지나지 않소. 내일 우리 왕께 청하여 30리를 물러가리이다. 그러니 그대들도 부디 신의를 잃지 마시오. 내 이 자리에서 맹세하리이다. 그리고 화친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볼모가 되어 초나라로 따라가겠소.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했다. 그런 다음 공자 측의 청으로 결의 형제를 맺었다. 공자 측이 화원에게 화살 한 대를 뽑아주며 말한다. 이 화살만 보이면 검문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소. 어서 돌아가시오. 무사히 초군 진영을 빠져나간 화원은 송문공에게 가서 경과를 보고했다. 이에 송문공은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공자 측이 초장왕에게 가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아랜다. 신은 하마터면 화원의 손에 죽을 뻔했나이다. 그러나 화원은 어진 사람으로 송나라 실정을 낱낱이 고하고 우리에게 물러서 달라고 간청했사옵니다. 신은 그에게 물러설 것을 허락했사오니 왕께서 어서 퇴군하라는 분부를 내려주시옵소서. 초장왕이 말한다. 송나라의 처지가 그토록 절박하다면 물러설 것 없이 아예 수양성을 함락시키고 돌아감이 옳지 않은가. 공자 측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신은 우리에게 7일간 먹을 양식밖에 없다는 사실을 화원에게 말했나이다. 이에 초장왕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내 어찌하여 우리 비밀을 적에게 누설했는가. 우리보다 더 공공한 처지에 처한 송나라 신하도 신을 속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당당한 대국인 초나라 신하가 어찌 일개소국인 송나라 신하에게 비겁하게 거짓을 말하겠나이까. 초장왕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더니 군사들을 일제히 수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까지 물러가게 했다. 후퇴하라는 명령을 듣고 신무회의 아들 신선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초장왕이 사람을 보내 신설을 위로한다. 너무 슬퍼 마오. 내 필히 그대의 효성을 성취시켜 주리라. 이윽고 초군은 30리 밖으로 물러가서 영체를 정하고 머물렀다. 화원이 초영으로 와서 초장왕에게 3번 절하고 청한다. 대왕께서는 우리 송나라 맹약을 받아주소서. 이에 초군의 대표로서 공자 측이 화원과 함께 송나라 수양성으로 들어갔다. 송문공은 공자 측을 영접하고 서로 입술에 짐승의 피를 발라 우호를 맹세했다. 맹약이 끝난 다음 화원은 공자 측과 함께 다시 초영으로 갔다. 그 뒤엔 신무회의 관을 실은 수레가 따랐다. 대군을 거느리고 초나라로 돌아간 초장왕은 신무회를 성대히 장사지내 주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초장왕은 신무회의 아들 신설을 대부로 임명했다. 초나라의 볼모로 따라온 하원은 공자 측과 친밀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그는 공자 영제와도 친해졌다. 어느 날 화원은 공자 영제와 더불어 천하대세를 논했다. 공자 영제가 탄식한다. 우리 초나라와 진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느라 천하가 편할 날이 없으니 언제나 태평세월이 오겠소. 이에 화원이 말한다. 초나라와 진나라는 서로 우세를 판가름할 수 없는 적수요. 이런 때 두 나라를 화친케 할 인물이 나온다면 두 강대국은 각기 군사를 쉬게 하고 백성들도 도탄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요. 공자 영제가 말한다. 그 일을 그대가 맡으면 어떻겠소? 진나라 장수 난선은 나와 매우 친한 사이요. 지난날 내가 진나라에 갔을 때 이 일에 대해 서로 토론한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으니 어찌하겠소. 이튿날 공자 영제는 화원에게서 들은 바를 공자 측에게 전했다. 공자 측이 말한다. 아직 두 나라가 화친을 맺을 뜻이 없으니 경솔히 말하지 마오. 그 후 6년간을 초나라에서 지내던 화원은 주정왕 18년 송문공이 별세하고 그 아들 송공공 고가 군위에 오르자 성군의 초상에 참석하겠다 진정하고 송나라로 돌아갔다. 한편 진경공은 초나라 군사가 송나라 수양성을 포위한 지 1년이 넘도록 물러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백종에게 말한다. 지금 송나라는 성을 방비하기에 지쳤을 것이요. 과인은 더 이상 신용을 잃을 수 없으니 즉시 군사를 일으켜 송나라를 구원하겠소. 이때 한 신하가 들어와 진경공에게 노나라에서 밀서를 보내왔다고 고했다. 노나라는 오랑캐 적족의 별종으로 그곳 군주의 성은 외이고 주왕실의 벼슬은 자작이었다. 노나라 옆에는 여나라가 있었는데 주평왕 시절 노나라 군우가 군사를 일으켜 여후를 폐위시키고 여나라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다. 그 후 노나라 군우가 죽자 그 아들 영아가 군위에 올랐다. 일찍이 영아는 진경공의 누이인 백희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본시 위인이 나약한 영아는 모든 권리를 정승 풍서에게 빼앗기다시피 했다. 풍소는 진나라와 노나라 사이의 우호를 끊어버릴 생각으로 영아에게 백희를 중상모략했다. 나약한 백희는 풍소의 강압에 못 이겨 백희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다. 그리하여 백희는 못난 남편과 간악한 신하로 인해 결국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풍서의 간악한 행포는 백희를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어느 날 영아는 신하들과 함께 교회로 사냥을 나갔다. 술이 얼근히 취했을 때 군신이 한데 어울려 나는 새를 탄알로 맞히는 내기를 했다. 이때 풍서가 새를 쏘는 채 하고 영아를 쏘았다. 탄알은 영아의 눈에 맞았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이로 인해 영아는 애꾸가 되고 말았다. 신하들은 모두 당황하여 쩔쩔맸으나 풍서는 탄공을 던지고 껄껄 웃으며 능청스럽게 말한다. 탄알이 빗나갔으니 신이 그 벌로 술을 한 잔 마시겠나이다. 이런 풍서의 횡포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그를 없애지 못하고 있던 영아는 견디다 못해 진나라로 밀서를 보내 풍서를 죽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모신 백종이 진경공에게 아랜다. 우리 진나라 땅을 서남 일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옵니다. 풍서를 죽이고 노나라와 그 곁의 나라까지 취하면 오랑캐 땅이 모두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니 군사를 일으키거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도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그렇지 않아도 누이인 백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고 있던 진경공은 송나라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노나라를 치기로 했다. 이윽고 대부 순림부가 대장, 위가가 부장이 되어 병거 300승을 이끌고 노나라로 떠났다. 풍서는 진나라의 침공에 대적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곡양 땅으로 갔다. 그곳에서 진군과 대적하여 크게 패한 풍서는 위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위목공은 진나라와 매우 친하게 지냈으므로 자기 나라로 도망온 풍서를 잡아 함거에 실어 진군에게 보냈다. 순림부는 부하에게 풍서를 진나라 도성까지 압송하여 참수하게 했다. 순림부가 거느린 진군은 거침없이 노나라 도성으로 쳐들어가 영아의 영접을 받았다. 순림부가 영아를 크게 꾸짖는다. 우리 주공의 누님 되시는 백희를 자결하게 한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이윽고 영아는 순림부의 추상 같은 영으로 진나라 군사들에 의해 결박지어졌다. 순림부가 말한다. 나라와 군주를 잃고 슬퍼할 여나라 백성들을 위해 내 그 자손들을 찾아보겠노라. 여후의 자손을 찾아낸 순림부는 500호를 할당하여 그곳에 성을 쌓아주고 여나라를 다시 승인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칠애에 지나지 않는 일로서 사실상 노나라를 아주 없애기 위해 그같이 교묘한 수단을 쓴 것이었다. 진군에게 잡혀있는 영아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만국을 통탄하다가 그날 밤으로 자결하니 노나라 백성들은 그를 위해 노사산에 사당을 세웠다. 진경공은 순림부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친히 직상까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주둔했다. 순림부는 즉시 그곳으로 가서 진경공에게 승전을 고했다. 한편 노나라에 남아 오랑캐 적적의 땅을 어느 정도 평정한 위가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들이 보시의 못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쪽 저 멀리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누런 먼지를 일으키며 일지군이 다가왔다. 어느 나라 군사인지 몰라 진나라 군사가 당황하고 있을 때 보발군이 급히 달려와 고한다. 진나라 장수 두해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위가는 즉시 행군을 멈추고 전투할 준비를 갖추었다. 진공공 도는 주광왕 4년에 흉고한 진강공의 뒤를 이어 군위에 올랐는데 노나라 풍서와 은밀히 진나라를 치기로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진공공은 군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병사하고 그 아들 영이 뒤를 이었다. 그가 바로 진안공이다. 진안공 11년 노나라가 진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접한 진안공은 풍소를 구하기 위해 곧 군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나라가 이미 진나라에 함락되어 노후 영아는 진군에게 붙들려 감금당하고 풍소는 진나라 도성까지 끌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세의 급박함을 깨달은 진안공은 두해에게 3군을 이끌고 나가 노나라 땅을 진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하라고 명했다. 본시 두해는 힘이 굉장한 장수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이가 강철 같았고 새망치 같은 주먹에 빛나는 눈동자, 노주발 같은 뺨에 키가 1장이 넘었다. 그의 힘은 능히 30근의 무게를 들고 평상시에도 무게가 120근이나 되는 계산대부 한 자루를 들고 다녔다.
백제 사람인 두회는 일찍이 청미산에서 하루에 맨주먹으로 호랑이 5마리를 때려잡아 그 가죽을 벗겨온 일이 있었다. 진안공이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용맹을 높이사 그를 불러다 차우 장군을 삼았다. 그 후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차하산에 가서 산적 1만여 명을 경멸한 다음부터 두회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진나라 장수 위가는 진을 치고 군사를 정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두회는 진도 치지 않고 말도 병거도 버려둔 채 군사 300명을 이끌고 걸어서 진영으로 들어갔다. 두회가 120근짜리 계산대부를 가볍게 휘두르며 타작이라도 하듯 닥치는 대로 후려치니 그 기세에 말다리가 부러지고 군사들이 여기저기 나가 떨어졌다. 도저히 당할 길이 없어 황급히 군사를 거둔 위가는 진영을 굳게 닫고 싸움에 응하지 말라고 명했다. 두회는 일대의 두수부들을 거느리고 진영 밖에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으나 진군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때 위가의 동생 위기가 응원군을 이끌고 왔다. 위기가 위가에게 말한다. 주공께선 적족의 무리가 진나라와 합세할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저를 보내 형님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위가가 아오에게 두회에 대해 대충 설명한 다음 말한다. 우리로서는 두회의 용맹을 능히 당할 재간이 없어 그렇잖아도 구원을 청하려던 참인데 마침 잘 왔구나. 그러자 위기는 잠옷 의기양양하여 말한다. 쟤까진 놈이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으니 형님은 안심하십시오. 이튿날 두회가 또 싸움을 걸어오자 위기는 분연히 병거에 올라 대적하려고 나섰다. 이에 위가가 급히 말렸으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위기가 나가자 진나라 군사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위기는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그때 두회가 이상한 신호를 하니 300명의 도부수들이 달려와 그의 뒤를 따랐다. 120근의 도끼를 손에 든 두회는 도부수들을 거느리고 진나라 군사와 말을 닥치는 대로 후려쳤다. 진나라 군사는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때 위가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위기를 구출하여 겨우 영체로 돌아갔다. 그날 밤 두회를 꺾을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위가는 삼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귓전에서 속삭인다. 청초파, 청초파.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위가는 벌떡 일어났으나 장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너무 몸이 고난지라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아까의 그 소리가 또 들려왔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위가는 동생 위기를 불러 그 일을 의논했다. 위기가 말한다. 보시의 못에 10리쯤 되는 뚝이 있는데 그곳을 청초파라고 합니다. 혹시 신인이 꿈에 나타나 진나라 군사를 청초파에서 무찌르라고 귀뜸해 준 것이 아닐는지요. 아무튼 제가 군사들을 이끌고 청초파에 가서 매복해 있을 테니 형님께선 진군을 그곳까지 유인해 오십시오. 양쪽에서 진군을 협공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위기는 그 길로 일지군을 이끌고 청초파로 갔다. 이윽고 날이 새자 위가가 군사들에게 명한다. 여성으로 돌아갈 테니 출동 준비를 하라. 드디어 진군이 영체를 뽑고 여성 쪽으로 출발하자 두회가 그 뒤를 추격했다. 위가는 일변 대적하고 일변 달아나면서 진나라 군사를 청초파로 유인했다. 진군을 추격해온 진나라 군사들이 청초파에 이르렀을 때 포성이 크게 일어나며 좌우에서 복병들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그때까지 쫓기고 있던 위가도 돌아서서 진나라 군사를 공격하니 삽시간에 두회는 적군에 둘러싸였다. 그러나 두회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계산대부를 휘두르며 반격하니 진군은 기가 질렸다. 그렇다고 모처럼의 승세를 놓칠 수는 없었으므로 위가 형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밀고 밀리다 청초파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진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그를 공격했다. 그 순간 위가는 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배도포 차림에 집신을 신은 웬 노인이 두회가 움직일 때마다 두기의 풀로 그 발을 묶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두회에게는 그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노인이 발을 얽어매는 바람에 두에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비틀거렸다. 이에 위기 형제가 쏜살같이 달려가 두에를 덮쳤다. 두에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으나 또 풀에 발이 묶여 뒤로 벌렁 넘어졌다. 결국 두에는 반항도 못하고 진군에게 사로잡혔다. 대장이 사로잡히자 진나라 도부수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진군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결박을 당한 두에에게 위가가 묻는다. 너 같은 장사가 어찌 힘없이 잡혔느냐? 두에가 대답한다. 누군가 자꾸 내 발을 묶는 것 같아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소. 위가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위기가 말한다. 이런 무서운 힘을 가진 두에를 우리 진중에 두었다간 큰 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즉시 저자를 참하도록 하라. 결국 두에는 결박당한 채 진군 칼에 목숨을 잃었다. 위기 형제는 직산에 있는 진경공에게 두에의 목을 바치며 승전을 고했다. 그날 밤 위가가 꿈을 꾸었는데 낮에 청초파에서 두에의 발을 풀로 묶던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이 정중한 태도로 위가에게 말한다. 장군께서 두에를 쉽게 사로잡은 것은 내가 그의 발을 풀로 묶어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지요. 위가가 꿈속에서 황급히 일어나 묻는다. 이런 큰 도움을 받고도 노인이 누구신지 모르니 장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는지요. 이에 노인이 말한다. 나는 장군의 부친이 아끼던 조일한 첩의 압이 되는 사람이요. 장군이 내 딸을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 주어 이 늙은이는 구천에서도 감격하고 있었소이다. 이번 일은 내 딸에게 좋은 일을 해준 장군의 은혜를 갚고자 작은 힘을 기울여 도운 것이요. 앞으로 더욱 힘쓰시면 대대로 부귀하고 자손은 왕후가 될 것이니 장군은 내 말을 명심하시오.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꿈에서 깬 위가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다. 진문공 때의 유명한 장수 위주가 바로 위가의 부친이고 조이는 그의 애첩이었다. 위주는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아들 위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만약 이번 싸움에 나가서 내가 죽거든 너는 조이를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 남은 여생을 외롭지 않도록 해주어라. 그래야 내가 죽더라도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위주는 갑자기 마음이 변해 위가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조이를 나와 함께 묻어라. 그녀는 기꺼이 나를 위해 순사할 것이다. 그러나 위가는 그 유언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만 장사 지냈다. 그러자 아우 위기가 위가에게 묻는다. 어째서 형님은 아버님의 유언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가가 조용히 말한다. 본시 사람이란 죽음을 앞에 두면 이성을 잃고 욕심을 부리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님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 후 위가는 조이를 훌륭한 선비에게 개가시켰다. 이 같은 음덕을 고맙게 여긴 조이의 부친이 홀령으로 나타나 풀로 두에의 발을 묶어 그 은혜를 갚은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곧잘 쓰는 결조보은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날 위가가 꿈 이야기를 하자 위기는 연신 감탄했다. 진나라에서는 두에의 전사 소식을 듣고 군신이 크게 근심했다. 진경공은 위가의 공훈을 칭하하고 영호 땅을 하사하는 한편 커다란 종을 만들어 위가가 승전한 날짜를 새기도록 했다. 그런 다음 진경공은 다시 사회에게 군사를 주어 오랑캐 땅에 남아있던 적적의 나머지 종족들을 치게 했다. 이에 사회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갑시와 유우, 그리고 유우의 속국이었던 탁진 등 세 나라를 쳐서 진나라 소유로 만들었다. 그 후 진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사방에서 도적대가 일어나 날뛰었다. 술림부는 전국에 방을 내걸어 도적을 잘 잡는 사람을 구했다. 이렇게 뽑힌 사람이 바로 구공이다. 그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한 사람을 가리키며 도적이라고 지목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조사해보면 영락없는 도적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술림부가 구공에게 묻는다. 그대는 어떻게 그가 도적인 줄을 알았느냐? 구공이 대답한다. 그자의 눈과 눈썹 사이를 살펴보니 남의 물건을 탐하는 빛이 가득했으며 사람들을 보는 눈에 숨기려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또 내가 다가서니 두려운 빛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적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국공은 날마다 수십 명씩 도적을 잡아오니 시정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도적의 수는 늘어만 갈 뿐이었다. 어느 날 대부 양설직이 술림부에게 말한다. 원수께서는 국공을 시켜 도적을 잡아들이지만 도적을 다 잡아들이기 전에 국공이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술림부는 깜짝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다.